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본 악을 경험하고 세계애로 사유하다. 세계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다. 세계는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다. 한나 아렌트. 생의 사유와 행위의 여정.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체주의적 믿음은 이제까지 모든 것이 파괴될 수 있으며 인간이 본질마저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것만을 증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통해 총체적 지배는 본래 원한 바는 아니지만 근본 악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 악은 인간들이 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이제 처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근본 악이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근본 악은 결코 이해될 수 없으며 자기 이익, 탐욕, 시기심, 권력욕, 원한, 비겁함 또는 그 밖에 있을 수 있는 악한 동기들에 의해 설명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어떤 분노도 이를 복수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이를 견뎌낼 수 없으며 어떤 우애도 이를 용서할 수 없으며 어떤 법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비교적 길게 인용한 글은 아렌트의 철학적 사유와 정치적 행위의 동기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 사상가를 이해하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상가가 살았던 역사적 배경을 통해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면 그가 궁극적으로 사유하고자 했던 핵심 주제를 간파함으로써 사상의 가닥을 잡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사유를 통해 해겔이 법철학에서 철학의 과제로 제기하고 있듯이 자신의 시대를 포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상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사상으로 포착된 시대의 정신과 사유의 핵심 주제는 일치할 것이다. 아렌트는 바로 전체주의로 특징 지어지는 시대를 사유와 행위로 살았던 사상가이기 때문에 그녀의 사상은 동시에 21세기의 문턱까지의 그림자를 두리우는 시대 정신을 담고 있다. 아렌트는 유대인으로서 근대적 근본 악을 몸으로 경험하고 철학자로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을 철저하게 사유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사유했고 동시에 자신의 사상을 살고자 노력했다. 그 철저함에 있어서는 오직 로자 룩셈부르크만이 아렌트를 능가할 수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아렌트는 그녀가 1954년, 1955년 너트르담 대학과 버클리 대학에서 정치철학적 주제에 관한 강의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서 제2의 룩셈부르크라는 평가를 받았다. 룩셈부르크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아렌트는 1906년 10월 14일 칸트의 도시 퀘니히스베르크 출신인 아버지 파울 아렌트와 어머니 마르타 아렌트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당시 아렌트 가족은 하노버 근처의 린덴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으로 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자 다시 고향인 퀘니히스베르크로 돌아가 아버지가 40세의 나이로 1913년 10월에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20세기 초 퀘니히스베르크 주민의 대부분은 러시아인들이었지만 약 5천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아렌트의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들은 모두 계몽주의와 자유 정신을 추구하는 시민계급에 동조하는 개혁 유대주의에 속해 있었다. 아렌트의 조부모들이 여전히 유대인 상인의 배경을 갖고 있었다면 아렌트의 부모들은 시민 중산층으로 상승함으로써 주로 의사, 변호사, 교육자, 음악가들과 결혼했다. 아렌트의 어머니 세대는 라헬 바른 하겐 이래 처음으로 상당한 수의 여성문학가, 예술가, 음악가들을 배출한 첫 번째 세대였다. 아렌트의 어머니 역시 딸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는 깨어있는 생각을 가졌으며 실제로 딸의 성장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아렌트의 유년기는 아버지 병환 때문에 그늘져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인형보다는 책과 이야기에 훨씬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녀가 계몽된 유대교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점이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아렌트의 의식과 이 사실과의 지성적 대결은 히틀러의 등장, 망명, 유대인 학살 등으로 이어지는 외면적 상황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아렌트는 어렸을 때 집에서는 한 번도 유대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나 길거리에서 다른 어린이들에게 반유대인적 역설을 듣고 나서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와 더불어 그녀에게는 비록 독일 국적을 갖고 있지만 독일 민족에게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의식이 생겨난다. 이러한 의식은 사람은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된다. 사람은 저항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신념에 의해 강화된다. 만약 선생님이 반유대인 발언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라고 어머니는 딸에게 지시했다. 아렌트는 유대인이라는 존재, 즉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타짜라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며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독립적이고 고집이 세었다고 한다. 아렌트는 이미 학창 시절에 문학과 철학에 관한 해박한 지식 덕택의 학우들의 구심점이 되었다. 그녀는 16세 이미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그리고 칼 야스퍼스의 세계관의 심리학을 읽었다. 그뿐 아니라 그녀의 주위에는 이미 마르부르크에서 마르틴 하이데거의 첫 강의를 들은 친구도 있었다. 아렌트는 한 선생과의 충돌로 수업 거부를 주도했기 때문에 퇴학당하게 된다. 아렌트는 그 후 베를린 대학에서 2학기 동안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로마노 가르디니의 수업을 듣는다. 그러나 대학에서 정식으로 학업을 마치기 위하여 아렌트는 6달 동안 준비하여 1924년 동급생들보다 한 해 빠르게 아비투어를 획득했다. 아렌트는 그녀가 훗날 사유왕국의 숨은 왕이라고 명명한 바 있는 하이데거의 명성에 끌려 1924년 가을부터 마르부르크에서 철학 공부를 시작했다. 아렌트는 그 외에도 하이데거의 친구인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의 강의도 듣지만 그녀의 철학적 관심은 주로 존재와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하이데거의 강의에 영향을 받았다. 아렌트는 당시를 해상하며 이렇게 적고 있다.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순수 활동으로서의 사유가 지식욕과 인식욕에 의해 멀리지 않고서 하나의 열정이 될 수 있으며 또 이 열정은 다른 모든 능력과 재능을 지배하기보다는 정리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아렌트는 18에서 21살까지 마르부르크에 머무는 동안 하이데거와 애정관계를 가졌다. 20년 뒤에 하이데거는 아렌트에게 이 시기에 그녀는 자신의 활동이 영감이었으며 열정적 사유의 자극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시기가 아렌트에게도 철학적 사유에 싹이 트는 시기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 밖에도 마르부르크에서 아렌트는 많은 사유의 동반자들을 만난다. 그녀는 이곳에서 평생 친구 한스 요나스를 알게 되고 또 첫 번째 남편 건터 슈텔은 훗날 그는 우리에게 건터 안더스라는 필명으로 더 알려진다. 이들 중에서도 아렌트는 긴장감, 목표에 대한 집중력, 좋은 것에 대한 본능적 감각, 본질에 대한 탐구, 심오한 등으로 일종의 마법적 분위기를 풍겼다고 한다. 아렌트는 하이데거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1925년 마르부르크를 떠나 프라이부르크의 후솔에게로 옮겨간다. 그러나 박사 학위는 하이데거의 권유와 추천으로 당시 하이델베르크에 있던 야스퍼스에게서 받는다. 야스퍼스와의 만남은 아렌트의 철학적 사유에 있어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 그는 아렌트에게 하이데거가 그의 운동적이고 신비적인 철학에서 벗어나 정치적 사유의 영역을 발견하게끔 만들었던 것이다. 아렌트가 20세기의 체계적 철학자인 하이데거와 야스퍼스가 자신들의 주조를 구상하고 집필할 때 이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행운이었다. 아렌트가 존재와 시간을 집필하는 하이데거에게 영감과 자극이 되었듯이 그녀가 야스퍼스를 만났을 때 그는 세 권으로 된 철학을 집필하고 있었다. 아렌트의 주조인 인간의 조건이 노동, 직업의 행위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또 순수 활동으로서의 사유를 다루고 있는 그녀의 유고작 정신의 삶 역시 사유, 의지, 판단의 삼중 구조를 갖추고 있는 야스퍼스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렌트는 1928년 하이델베르크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나타난 사랑의 개념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아렌트는 이 시기에 또한 낭만주의 시대의 유대인 바른 학연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는 아렌트가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사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렌트는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출생이 정치적 문제가 되었을 때 사유뿐만 아니라 행위로서 이에 대응한다. 그녀는 1933년 파리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시온주의자들과 함께 활동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미리 망명 온 남편과 재회를 하지만 결혼은 실패하여 1937년에 이혼하게 된다. 아렌트는 파리에서도 베르톨트 브레히크, 발터 베냐민, 스테판 츠바이크 같은 저명한 지성인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1940년 두 번째로 결혼하여 평생의 동반자가 된 하인리히 불히고도 있다. 아렌트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 1941년 결국 뉴욕에 오게 된다. 그녀는 이곳에서도 유대인을 위한 활동을 계속한다. 1946년에서 1948년까지 뉴욕의 한 출판사 책임 편집자로 활동하며 그 후 1963년 시카고 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 자유집필가로서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외에도 과거와 미래 사이, 혁명에 관하여 등의 많은 글을 발표한다. 1960년 5월 24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좌표 이스라엘로 압송되었을 때 아렌트는 뉴요커라는 잡지에 이 재판 과정을 특파원으로서 추적하겠다고 제안한다. 이 재판 과정에 학한한 아렌트의 견해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저서로 출판되는데 아렌트는 이것에서 악의 평봉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지성계의 무리를 빚게 된다. 아이히만이 유대인 말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그의 악마적 성격이 때문에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고력의 결여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코 어리석음과 동일하지 않은 이 사고력의 결여가 어떻게 한 인간을 세기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아렌트는 이때부터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 아렌트는 1967년 시카고 대학에서 뉴욕의 망명자들이 주로 강의했던 학교로 옮겨 활동한다. 1970년 10월 31일 남편이 사망하자 아렌트는 심각한 실존적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결국 철학과 고독한 사유의 자유로 이를 극복하게 된다. 이때부터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남겨놓았던 문제들, 즉 사유, 의지, 판단의 정신적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기 시작한다. 이 3부작의 마지막 부분인 판단을 구상하고 집필하던 1975년 12월 4일 그녀는 친구들을 접대하는 도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게 된다. 그녀의 삶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짜적 실존으로 출발하여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의 양축으로 구성된 인간의 실존 조건에 대한 사유로 점철되어 있다. 그녀는 현실로부터 괴리된 이념을 쫓기보다는 오히려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이념을 추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철학과 사상은 항상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를 통해 표현된다. 그녀가 1959년 함부르크 시로부터 레싱상을 받고 1967년 프라이드 상을 수상한 것도 모두 그녀 자신의 활동적 삶에 대한 증거들이다. 유대인으로서 그녀에게 던져진 철학적 화두는 어떻게 군번악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였다. 1928년 학위 논문 아우구스티누스에 나타난 사랑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전체주의의 기원과 인간의 조건을 거쳐 정신의 삶에 이르는 아렌트의 철학적 여정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시도였다. 다음에서 우리는 우선 그녀의 철학적 실마리가 되었던 근본악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녀가 성찰하고 있는 인간의 조건의 성격과 구조를 서술한다. 끝으로 그녀의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주의와 근본악. 아렌트가 전체주의 기원에서 서술하고 있는 근본악은 바로
그녀의 사유와 행위에 있어 핵심적 동기를 이루고 있다. 근본 악의 개념으로 그녀의 전기작가 영 불일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아렌트의 연구가 겨냥하는 탄도는 그 철학적 목표에 적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녀에게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 대한 전율과 공포는 바로 근본악에 대한 전율과 공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시작하여 인간이 조건을 거쳐 그녀의 유고작, 정신의 삶에 이르기까지 사상적 실마리가 되었던 근본악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삼중 구조를 갖고 있는 인간의 조건과 정신의 삶이 아렌트의 주조라고 한다면 전체주의의 기원은 이 두 저서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사상적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아렌트에 의하면 전체주의적 지배의 본질은 인간에게서 인간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또 인간이 무용성을 증명함으로써 인간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하는 태도에 있다.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본래 목표는 인간 7단의 외면적 조건을 개혁하는 데 있지 않으며 사회적 질서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키자는 데 있지도 않고 전체주의는 근대 이래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가정에 부응하며 인간 본성 자체를 변형시키자 한다고 아렌트는 진단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가정이라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필요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목표 아래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쓸모없게 만드는 모던적 태도를 의미한다. 급속한 인구 팽창, 지속적인 과학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거향, 상실의 증대로 특정 지어지는 시대의 대중들은 실제로 공리주의적 범주의 의미에서 보면 남아돌아 쓸모없게 된다는 아렌트에 의하면 근본악은 이와 같이 인간을 쓸모없게 만들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체계 속에서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의 기술적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근대의 인간 중심주의는 그 자체로 이미 전체주의적 요인을 함축하고 있다. 유대인을 과학적으로 말살하고자 했던 나치 정권은 바로 이와 같은 전체주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렌트는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시대적 운명 속에서 근대적 인간의 조건을 사유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한다. 근대와 근대적 인간은 주지하다시피 커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는 기호를 달고 탄생했다. 그것은 세계의 중심이 인간과 지구로 옮겨졌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인간 중심주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자기성의 이데올로기를 동반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서술할 수 없는 신을 배제하면 모든 관심이 우리가 알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집중되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근대의 이데올로기는 다음과 같은 지극히 간단한 명제로 표현될 수 있다. 가능한 것은 만들고 가능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게 만들어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체주의적 믿음을 가지고 근대에는 자신과 이 지구를 하나의 실험장으로, 즉 자기성의 실험장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전체주의적 실험을 통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본질이다. 그것은 전체주의가 인간을 과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만이 아니다. 전체주의의 보다 심각한 위험은 오히려 근대인이 가능성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끊임없는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데 있다. 나치 정권의 전체주의적 악몽에서 깨어난 지금 우리는 어쩌면 전체주의적 실험이 인간의 본성을 파괴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안도의 숨을 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전체주의적 실험이 항상 제한된 정도로만 실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가 전체주의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기 이전에는 그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치 정권에 의해 전체주의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누가 감히 가능한 모든 것을 만들고 또 불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전체주의가 끝났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나치 정권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기술적 전체주의의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렌트는 오늘날 전체주의적 경향이 전체주의적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의 도처에서 발견된다고 말하면서 전체주의적 지배의 핵심적 체계는 전체주의적 정권이 몰락하는 데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전체주의적 국가가 멸망하고 민주주의가 전 지구에 보편화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발견될 수 있는 전체주의와 근본악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불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만들고자 온갖 노력을 다한 기술시대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근본악은 어떤 것인가? 아렌트가 전체주의 기원에서 근본악의 성격과 동인을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파헤쳤다면 인간의 조건에서는 기술시대의 근본악을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활동적 삶의 가능성을 탐측하고 있다. 아렌트가 말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조건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지구다. 지구는 바로 인간의 조건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제 이 명제는 역설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지구는 한편으로 인간이 안위적 수단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주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인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인공세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 인간은 자신이 살 세계를 스스로 창조한다는 점에서 자연과 구별된다. 인공세계를 건설하면 할수록 인간이 자연 환경과는 멀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연적 생명세계와 인위적 인공세계는 대립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과의 신진대사를 통해서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은 인간 실존의 자연적 조건을 파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공세계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은 가능한 인간을 자연적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인간에 의해 완전히 통제될 수 있는 인공세계를 구축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아렌트는 이를 기술시대에 내재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경향이라고 말한다. 만약 생명체로서의 인간에게 부여된 자연적 필연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과학과 기술의 시도는 바로 기술시대의 근본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술시대에서의 근본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인간의 조건의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인간의 삶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인간의 조건을 파괴하는 기술의 근본악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를 처벌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가? 만약 기술의 절대화가 하와 전 지구적 보편화를 포스트 모던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은 포스트 모던적 조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다름이 아니다. 모든 철학이 놀라움에서 출발하듯이 아렌트의 철학도 전체주의에 대한 전율과 공포에서 시작된다. 어떻게 이 지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도대체 근본악이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실존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다음의 질문으로 압축된다. 우리가 활동할 때 우리가 진정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렌트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질문은 21세기의 문턱에선 우리에게도 여전히 타당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기술 행위는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반의도적 효과를 이미 산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렌트는 이렇게 묻는다. 반드시 신 자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인간의 아버지인 신이 겁으로 시작했던 근대의 인간 해방과 세속화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의 어머니인 지구를 거부하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끝이 나고야만 하는가? 기술시대와 인간의 조건. 유대인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악의 경험은 아렌트로 하여금 인간과 지구의 유한성을 토대로 이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관점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그녀의 최초의 철학적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은 라틴어 개념 컨디티온 후마나의 번역 용어로서 이미 인간 전제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렌트 자신이 이 저서를 아모르 문디로 불러주기를 바랬듯이 인간의 조건은 세계관에 단순히 관조하고 성찰하는 형 이상적 전통을 넘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실천 철학적 방향을 제시한다. 아렌트는 이 책에서 인간의 조건들, 인간의 활동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실행되는 장소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인간 실존의 조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다. 예컨대 인간이 실존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 있어야 하며 둘째,
생선과 섬유를 거듭하는 자연의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난 영속적인 자신의 세계가 있어야 하며, 셋째, 말과 행위를 통해 이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렌트는 생명, 세계성, 다원성을 인간 실존의 세 조건이라고 명명한다. 아렌트는 이 조건들에 각각 고유한 활동의 양식을 부여한다. 생명으로서 산다는 것은 신진대사를 통한 자연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까닭에 노동은 생명의 조건에 부합하는 인간의 기초적 활동이다. 따라서 노동하는 동물로서 인간은 자연의 필연성에 예속되어 있다. 다음으로 인간에게 비교적 영속적인 체계를 제공하는 활동은 바로 작업이다. 인공세계를 구성하고 하는 사용물을 생산하는 작업은 따라서 수단과 목적의 범주, 즉 도구성의 지배를 받는다. 예컨대 책상의 제작이 목수의 작업 목표이듯이 생산 과정은 최종 생산물을 산출함으로써 끝이 난다. 이때 생산 과정은 목적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능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하는 인공세계의 목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아렌트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공동의 세계에 관해 논의하는 기초적 활동을 행위라고 규정한다. 행위는 노동의 필연성과 작업의 도구성, 그 어느 것도 절대화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인간의 기초적 활동이다. 이렇게 노동의 활동은 생명의 조건에, 작업의 활동은 세계성의 조건에, 행위의 활동은 다원성의 조건에 부합한다. 그러나 아렌트는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더욱 근본적인 조건들에게로 환원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탄생성과 사멸성의 조건이다. 생명, 세계성, 다원성이 인간의 기초적 활동에 부합하는 인간 실존의 조건들이라고 한다면 탄생성과 사멸성은 이들을 근본적으로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실험적 성격을, 선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인간이 필연성에 의해 지배받는 생명체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생존을 위해 노동할 필요도 없으며 또 죽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영속적인 인공세계를 건설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탄생성과 사멸성은 우리가 이 유한한 지구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추론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렌트는 지구를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조건이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렌트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 인간의 조건들을 탄생성과 사멸성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 작업, 행위의 활동들과 이에 부합하는 실존 조건들은 우리가 우리의 거주 공간인 지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 독자적 의미를 획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체주의는 그것이 정치적이든 아니면 기술적이든 간에 인간이 탄생성과 사멸성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영구화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수단만을 영구화할 뿐이다. 목적이 없으면 시작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전체주의는 인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세계 창조라는 새로운 시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는 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끊임없는 생산의 과정을 절대화하게 되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세계의 사상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아렌트의 학위 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렌트가 지상의 삶보다는 신국을 높이 평가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바로 세계의 관점을 발전시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렌트에 의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을 아페티투스 욕망 카리타스의 이중적 관점에서 서술한다. 아페티투스는 인간의 활동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궁극적 선에 대한 욕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공포와 궁핍으로서 전적으로 해방된 안전선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경하는 선은 죽음 없는 삶, 즉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미래가 없는 완전한 현재일 것이다. 따라서 이 영혼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지상의 유한하고 덧 없는 삶을 극복해야 한다. 만약 인간의 욕망이 지상의 삶을 극복한다면 이 욕망은 카리타스가 된다.
그런데 아렌트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천상의 삶에 대한 사랑, 즉 카리타스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선을 위하여 인간의 고향인 이 세계를 희생시켜야 하고 천상의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지상의 것을 경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지상의 것에 묶여있는 덧없는 인간이 어떻게 카리타스를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신의 자적성을 주장한다. 정신은 본래 신에 의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을 추구하는 자기애는 이미 올바른 이웃사랑과 동시에 신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간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신을 추구할 때에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정신을 추구할 때만 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선으로서의 신은 인간 욕망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이 정신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욕망의 기원이기도 한다. 완전선의 실현이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라고 한다면 정신의 창조는 이를 시작한 각오다. 시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렌트는 이와 같이 행위를 가능케 하는 실존의 조건을 탄생성이라고 명명한다. 아렌트는 한편으로 현실과 세계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부정적 따르고 다시 왜냐하면 세계를 부정하는 어떤 완전선의 추구도 결국은 탄생성의 조건을 스스로 파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렌트의 철학은 이 유한한 세계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행위 양식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아렌트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전시킨 탄생성의 개념은 인간의 조건의 핵심을 이룬다. 아렌트에 의하면 인간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세계 속으로 태어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시작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된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욕망의 존재가 되었다면 인간이 기억하는 하나의 의식적 존재로 규정된 결정적 사실은 우리가 탄생을 통해 이 세계에 들어섰다는 탄생성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 사회의 영역인 세계를 자연적 항폐화로부터 구원하는 기적은 다름 아닌 탄생성이라고 단언하면서 인간의 행위 능력은 전제론적으로 이 탄생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동이 절대화된 현대사회의 생산 과정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에게 유의미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할 수 있는가? 이 무릎에 대한 대답은 일단 노동이 인간의 유일한 활동이 아니라 다른 여러 활동 양식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탄생성의 회복은 인간의 조건에 대한 성찰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렌트는 서론에서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경험과 공포를 고려하여 인간의 조건을 다시 사유해 보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학위 논문을 통해 인간은 죽음이라는 공통의 공포를 나눠 갖고 있으며 이 공포에 관한 공통의 지식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나치의 전체주의를 겪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에게 공통체 의식을 일깨워줄 공통의 공포는 과연 무엇인가? 아렌트는 그것은 바로 사유하지 않음이라고 단언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행하는가를 사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렌트는 인간이 정신적 활동을 제외하고 오직 인간의 신체적 활동들을 노동, 작업, 행위로 범주하여 해명함으로써 일정의 정치 철학적 인간학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아렌트가 인간의 활동을 분석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정치적 행위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아렌트에 의하면 전체주의는 근본적으로 정신적 차원에서 사유하지 않음과 실존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행위 능력의 상실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진단한다. 아렌트는 거대의 폴리스를
정치적 행위 능력이 가장 잘 전개된 사회로 설정하면서 군대 기술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활동적 삶 내에서 이루어진 위계 질서의 전도를 설명한다. 예컨대 고대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해 오직 너희들의 일로만 여겨졌던 노동이 군대에 들어와 보편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고대의 폴리스에서 노동이 단지 생존에만 기여하는 까닭에 자유시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어느날 노동은 모든 시민의 보편적 활동으로 부상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폴리스 내에서 사적 영역에 속해있던 경제는 근대에 들어와 공적인 것이 되었으며 이젠 경제는 거꾸로 정치를 지배하여 자유로운 시민들의 자치로 이해되었던 정치적 행위는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활동적 삶의 둘째 범주인 작업이 본래 갖고 있는 의미 역시 군대의 노동 사회에서 퇴색한다. 작업은 본래 대상을 만들고 동시에 세계를 구성하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행위다. 그러나 군대의 노동 사회에서 작업은 더 이상 생산품의 지속성 즉 사용 가치보다는 부단한 유통 과정에서 생산되는 소비 가치에 의해서 규정된다. 세계를 구성하는 작업은 이제 삶의 보존과 삶의 향락을 지향하는 노동의 차원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군대 사회가 비록 노동 사회로 정의된다 할지라도 이 사회는 동시에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탈출을 추구한다. 과학과 기술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사회적 발전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활동은 종종 돈을 벌기 위한 활동으로만 이해된다. 우리가 노동을 할 때는 집에 있지 않다는 카를 마르크스의 비유적 표현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오직 자유시간에 쓸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하여 노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고대의 폴리스에서 여가와 자유시간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공론 영역에서 다른 시민들과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 논의할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면 사적 삶의 향유로 이해되는 현대의 여가와 자유시간은 모든 활동의 목표가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체적 노동을 부담과 고통으로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여기서 활동적 삶과 관련하여 두 가지 심각한 물음이 제기된다. 우리는 과연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노동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동시에 그것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다른 활동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은 아닌가? 고대의 폴리스에서 자유인들이 노동에서 필연성의 영역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공론 영역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였다. 근대의 유토피아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그것이 실현되면 결국 인간에게서 모든 행위의 가능성들, 즉 활동적 삶 자체를 박탈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인간을 노동의 고통과 노고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편의 수단이 끊임없는 생산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만약 생산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작업과 행위는 결국 모두 지속적 생산이라는 노동에 예속된다. 따라서 끊임없는 생산의 자동화 과정은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두 가지 활동, 즉 작업과 행위를 노동 차원으로 전락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아렌트의 분석은 우선 노동, 작업, 행위의 세 활동 양식이 갖고 있는 독자적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된다. 만약 노동, 작업, 행위가 모두 인간 실존의 필수적인 조건을 구성한다면 우리는 결코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 노동은 인간이 자연히 다른 생명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인 까닭에 노동의 포기는 곧 생명의 포기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해 창조된 문화, 즉 인간이 스스로 산출된 도구, 기계, 작품의 세계는 그 자체로 인간 실존의 조건이 된다. 자연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목적을 위해 유용하게 변형되고 작업되고 사용될 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물론 자연과 문화, 자연과 세계를 구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노동과 작업의 결과들은 인간의 실존에 있어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필연적 전제 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활동적이 되어야 하며 또 자유롭게, 즉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연의 가정에 간섭하여 자신의 세계를 창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술 문명은 이제 자연에 예속되어 있는 인간의 실존 조건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자연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과연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활동적 삶의 새 양식들이 아무리 독자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종의 규범적 위계 질서를 갖고 있어야 함을 간파할 수 있다. 노동이 절대하는 인간을 자연의 필연성에 완전히 예속시키며 작업이 절대하는 인간에게서 자연적 성격, 즉 탄생성과 사멸성을 파괴함으로써 행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렌트는 노동과 작업이 궁극적으로는 행위에 의해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행위 자체를 인간 활동의 규범적 토대로 제시한다. 세계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바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살 동안이 거처인 인공적 세계는 행위와 말에 적합한 장소여야만 하고 삶의 필연성에는 전적으로 무용할 뿐 아니라 세계와 세계의 사물을 생산하는 제작의 다양한 활동과는 본질상 다른 활동들의 장소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여기서 플라톤과 프로타고라스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만물의 척도가 신인지 인간인지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